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열린 국회 청문회.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하자 여야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화 반출 단속 업무와 관련해 업무 보고 후 뒤에서 딴 얘기를 한다며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또 질타했습니다. 부산에서 수액을 맞다 쓰러진 10살 아이가 병원 12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중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쿠팡 청문회에선 김범석 의장 대신 로저스 임시대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는 글로벌 기업 CEO라는 것이 김 의장 불출석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매출의 90%가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청문회장도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영어 듣기 평가로 변질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여야 의원은 질타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냐? 이런 공허한 비판만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 대신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 등 외국인 증인이 나오자 여야는 시작부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업 포기한 거 아닌가? 모국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을 앞장세워서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합니다. 보상안 발표와 대만엔 도입된 전용 패스키 등 보안 대책이 늦어지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보상 방안 발표하지 않는 저희는 뭡니까? 보상 방안 발표 거부한 것도 김범석 의장의 뜻입니까? 지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쿠팡 전 대표를 만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제가 보기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쿠팡을 향한 여야의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질타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쿠팡 측 책임자로 나온 외국인들이 할 줄 아는 한국어가 장모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강제 영어 듣기 평가장이 돼버린 청문회 모습,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문회 시작 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쿠팡 책임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묻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외국인께서 나와 계신데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지,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자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것으로. 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 묻자 쿠팡 대표 동문서답합니다. I'm happy to be here.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속기록을 삭제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고. 삭제해드리고 해피 투 비 히어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 의례적인 인사말 생략해 주십시오. 유학파 의원이 직접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내가 사장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이 말 하신 건데. 이준석 의원님 혼자만 알아들으셨어요?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We take Korean law very seriously. Of course not.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s. 됐다고요. 미국 가서 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이번 국회 쿠팡 청문회 시간 낭비이자 강제 영어 듣기 평가라는 힐난이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처럼 쿠팡 경영진의 책임 의식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수사는 어떨까요? 경찰은 8일간의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인 직원 관련 수사는 진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나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8일 만인 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부 공모 의심될 만한 자료 확인되셨을까요? 이번에 유출된 고객 정보만 3,37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실제 자료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 A씨를 특정했습니다.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필요한 신병 확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보안 개발자였던 A씨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며 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도 정작 금품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직 내 갈등을 겪었거나 산업 스파이 가능성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 법인과 박대준 전 대표이사 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직 확인된 2차 피해는 없지만 유출된 자료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또 직격했습니다. 온갖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업무보고를 정치적 논쟁의 자리로 악용하느냐고도 질타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의 발언인데 전반적인 공직사회 경고이지만 사실상 이 사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열린 4차 업무보고에서 꺼낸 말입니다.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조한 대목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업무보고에서 애매한 표현과 허위 보고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예로 들었는데 외화 반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업무보고 이후 이 사장은 SNS를 통해 외화 반출 단속은 관세청 업무이고 오히려 이 대통령 책갈피 달러 발언으로 범죄 수법이 노출됐다고 반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간 양해각서 체결로 미화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단속은 인천공항공사가 맡기로 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킨 거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정치적 논쟁의 자리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이학재 사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고 재차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사장의 태도를 질책했고 야권은 이 대통령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위 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이 사장님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전혀 제가 듣지 못한 얘기라서. 하지만 이 사장은 곧바로 SNS에 MOU는 위탁과 달리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공항은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지적에 재차 반박했습니다.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말씀입니다. 기관장으로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개인 SNS질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야권은 이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치졸하다며 공사에 누구를 보내려고 집요하게 이러느냐, 김현지라도 보내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종묘업 개발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질문과 답변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사장 간의 설전이 급기야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쓴소리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해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성도 따져보지 않고 나라 돈을 쓸 생각이었다며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추궁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선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본격 추진된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한국석유공사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유전 개발의 실무를 담당한 곳입니다. 이어 계산은 제대로 하고 추진한 것이냐며 날선 질문을 이어갑니다.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모호하자 사업성도 모르면서 거액의 나라 돈을 쓸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합니다.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아무 데나 막 팝니까 그런다고 해서?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석유공사가 자산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 대통령은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불량자산을 판다고 개선되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의 질타가 이어지자 산업통상부는 산하기관인 석유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탈모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탈모약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오가거리입니다. 처방도 싸고 약값도 싸서 탈모인들이 많이 찾는데요.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탈모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찬성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네. 탈모 진단이 내려지면은 사실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어떤 그런 질병에 비해서는 그런 적용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맞을 것인가.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험을 적용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적은 치료는 제외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복제약을 쓸 경우 한 달에 1, 2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탈모가 되신 분들의 경우는 저랑 다른 처방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환자단체와 의사단체는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도 재정이 제한됐고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용의 타당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지시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부산에선 10살 아이가 병원 12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로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 아이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심정지 단계에 이르렀고 현재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앞 119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이 급하게 내립니다. 한 소아과 의원에서 수액을 맞던 10살 여자아이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실려온 겁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5일 오전 10시 1분. 구급대는 신고 접수 즉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곳 10km 이내에 대학병원 3곳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3곳 모두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9곳의 병원들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 부산 시내에 있는 병원 다 똑같아요. 소아 응급 전문의가 없어요. 119 구급대는 13번째 통화 끝에 2차 병원 한 곳으로 아이를 이송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 아이가 이 병원 응급실까지 오기까지는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면서 아이는 결국 중태에 빠졌습니다. 13군데 문의를 해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심정지가 발생을 했고 10살 아이는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과 혈압이 다시 돌아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인근 3차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병원 선정부터 최종 병원 도착까지 소요한 시간은 1시간 21분. 앞서 지난 10월에도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구급차 안에서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순간에도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응급실 뺑뺑이. 특히 소아응급 환자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병원들. 의대와 의사를 가장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해결되지도 고쳐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주진희 기자와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기자, 응급실 뺑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병원을 찾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건 구급대원들의 여전한 일상인데요. 네. 네, 혹시 수영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혈압은 그래요. 일단 그럼 요 근처 뭐 괜찮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없을까요? 통계를 보시면 구급대에게 환자 수용이 어렵다 이렇게 고지한 사례가 2년 전만 해도 5만여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1만 건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2배는 늘어난 거죠. 앞서 그 구급대원의 한숨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년 사이에 2배, 지난해 11만 건. 이 가운데 많은 환자분들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위급한 환자가 길바닥에서 죽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는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네.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응급실 문제가 심각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전공의들은 돌아오고 있지만 응급의학과 복귀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병원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부산 지역 역시 필수 의료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으로도 꼽힙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와 지방 의사들이 부족하다. 그래도 목숨은 살려야 할 텐데요. 단기 대책이 있습니까? 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두산 아기가 광주에서 전북의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그 의료진이 있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케이를 했던. 이렇게 소방과 경찰, 병원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있었던 덕분에 100km가 넘는 장거리 이송이 가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환자 수용 능력이 있는 병원과 환자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소방과 경찰, 병원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결국 협업을 통해서라도 단기 대책으로 생명은 살려야 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물론 오늘도 목숨을 구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할 심장이 몸 밖으로 드러난 채 태어난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초위기 질환인 심장 이소증인데 국내 첫 사례고 수차례 수술 끝에 심장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최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갓 태어난 작은 아기의 가슴 위에서 힘차게 요동치는 붉은 무언가. 바로 이 아기 서린이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흉곽 안에 위치하지 않고 몸 바깥에 나와 있는 심장 이소증은 100만 명당 5명 정도일 정도로 초희귀 선천성 질환이고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대동맥까지 보일 정도로 심장 전체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혈압 유지도 안 되고 산증도 계속 진행되는 상태였어가지고. 대부분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고 태어나도 72시간 안에 사망하는데 서린이는 고난도 재건 수술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어때? 좀 앉으니까 어때? 어때? 앉아서 보니까. 흉곽에 공간을 만들어 심장을 몸 안으로 넣는 수술만 3주가 걸렸습니다.
한 번에 안 됐어요. 심장에 넣고 피부를 조금 당겨서 넣으려고 그랬는데 혈압이 떨어지고 없던 자리에 심장이 삐집고 들어간 거니까 그 일주일 뒤에 또 더 넣고 또 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를 서린이 피부 조직을 배양해 만든 피부로 덮고 3D 프린팅으로 양쪽 흉곽을 모아주는 맞춤형 흉부 보호대도 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임신 12주 때 이미 서린이가 심장 이소증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손가락인데 그래도 너무 대견스럽게 이 모든 치료들을 하나 둘씩 다 이겨내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특해요. 잘 큰다 진짜. 잘 커요 잘 커. 하여튼 야 너 잘 크자. 100일 만에 처음 웃어준 서린이는 얼마 전 퇴원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은 건데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사장입니다. 날이 밝은 시간대인데도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작업자들도 안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은행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 1층에선 철제 지지대를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맞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1층에서 해체하던 지지대가 지하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지하 6층에서 작업하던 남성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지상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공간이 뚫려 있고 안전망 없이 난간만 설치돼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헬멧도 착용하고 있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치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이게 사업주 안전규칙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같이 하고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샤이니의 키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집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나래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연예계 불법 의료 의혹이 잇따른 하차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샤이니의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주사 이모와 키가 지인이 추천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인물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 인지했다며 키가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NS에서도 재차 사과한 키는 놀라운 토요일과 나 혼자 산다를 포함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지킬 거 지키고 그러니까 실망만 시켜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사회면에 나오면 안 돼. 하지만 키의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30여 년 근무한 간호사로 알려지면서 의사가 아닌 줄 몰랐다는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명 주사 이모가 키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한 연예인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에서 촉발된 주사 이모 불법 의료 논란이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 될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요즘 곳곳에 보이는 인형 뽑기 경품 가격은 10,000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버젓이 10,000원은 훌쩍 넘는 경품을 내걸고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형 뽑기 매장들이 늘어선 서울 마포구에 번화가입니다. 이용객들이 저마다 마음에 드는 인형을 뽑으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형을 돈으로 사도 되긴 하는데 그 뽑는 순간에 희열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인형을 넘어 성인 손바닥보다 큰 상자에 담긴 캐릭터 모형 경품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국내 최저 판매가는 2만 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경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10,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싼 경품은 뽑기도 어려워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일쑤입니다. 시도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얼마 정도 나요? 15,000원? 서울 중랑구의 또 다른 매장은 인형 뽑기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이곳은 15,000원인 라면 한 상자부터 2만 원짜리 구강 세정기를 경품으로 내걸었는데요. 심지어 무선 청소기까지 있습니다. 경품 가격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인형 뽑기 매장에 포함된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는 최근 3년 사이 5,000개에서 6,000개 수준으로 20%가량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행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도박과 오락의 어떤 그 경계에 모호하게 있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상한을 올리는 순간에 고가 경품 경쟁이 시작이 되니까 특히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한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큰 만큼 보호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병원을 포함해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딱 한 곳 식품업계에선 여전히 법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을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단체 급식 시설입니다. 음식 준비를 하기 전이지만 모두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11월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인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희는 사실 쉬고 있을 때도 잘 못 벗어요. 워낙 좀 이렇게 보는 눈도 많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상 식품업계만 예외인 상황인데요. 다른 식당들도 이 마스크 착용 의무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한 식당 안. 직원들 모두 마스크와 위생모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밥 먹는 식약처는 비말 등으로 음식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막상 현장은 이 말이 무색합니다. 그 후로는 맛없어. 각자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 아닌가?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홍보도 안 되고 단속도 허술하다 보니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제각각인 상황.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젠 육아휴직 쓰는 남성분들 보는 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올해 육아휴직자 셋 중 하나는 아빠였는데요. 육아는 엄마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하는 거란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9개월 된 쌍둥이와 함께 문화센터를 찾은 이보리 씨.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 6개월 차.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육아휴직하고 나서 지금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도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지며 많이 변한 걸 느낀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씨와 같은 남성 육아휴직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6만 11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약 30%를 기록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아빠 육아휴직인 겁니다. 증가 속도도 빨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은 월급을 대부분 보전해주는 6+6 육아휴직제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 분명히 그런 것들도. 남성 육아휴직자의 연령대는 여성보다 높아 35세에서 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예, 카카오톡 첫 화면에 친구 목록 대신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사진들이 등장했던 지난 업데이트. 이용자들의 혹평이 쏟아졌죠. 결국 100개를 든 카카오가 석 달 만에 친구 목록을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 첫 화면에 친구 목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9월 인스타그램처럼 친구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격자형 피드 방식으로 바뀐 지 3개월 만입니다. 9월 업데이트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대신 이렇게 친구와 소식 두 가지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구 탭을 선택하면 친구 목록이 쭉 뜨고 소식 탭을 선택하면 이전처럼 친구가 올린 사진과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전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단행한 카카오톡은 직후부터 별점 1점을 받는 등 혹평이 쏟아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아온 친구 목록의 이용자들은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선택권이 있어서 훨씬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여전히 친구 소식 확인 등 이전 형태가 남아있는 것에 부정적 반응도 보였습니다. 쓸데없는 그 어플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으면 필요가 없는 그냥 부가 서비스이지 않을까. 이번 친구 탭 복원을 통해 국민 메신저라는 명성에 난 흠집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2번 접는 스마트폰, 가격이 40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 높은 가격에도 얼마나 판매될지 관심이었는데 사전 예약분이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삼성전자 전용 매장 앞에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 12일 출시 당일 완판된 삼성전자의 2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G 트라이폴드의 재입고 소식에 고객들이 일찍부터 매장을 찾은 겁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거라서 상담하실 때 화면이 커야 되는데 더 커졌다니까. 하지만 2차 판매분도 온라인 사전 구매 신청 시작 2분 만에 완판되면서 일부 고객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장에서 구매하려고 혹시 있으면 아쉽죠? 네, 살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삼성전자는 가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애초 5,000대 미만의 초도 물량만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든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폰 판매 가격은 약 360만 원으로 경쟁 제품인 중국 화웨이의 트라이폴드보다 약 60만 원 저렴합니다. 여기에 갤럭시 최초의 2번 접는 스마트폰이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중고 시장에서는 웃돈이부터 5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예상외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높은 제조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탓에 마진율이 낮아 삼성전자는 향후 판매 전략 수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번 접는 폰을 먼저 선보인 화웨이와 주름 없는 폴더블 폰의 내년 출시를 예고한 애플까지 더하면서 접는 폰 시장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정치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이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1억 원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발언이 진행된 10분 동안 지난 공직 생활의 최우선 가치는 명예이며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까지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1억 원에 대한 실물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양측 모두가 준비한 현금 1억 원의 돈다발이 등장했고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봉투와 유사한 봉투에 돈 뭉치를 직접 담아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수렴한 재판부는 오는 1월 28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번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치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소식입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 첫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는 금품수수 의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별수사팀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총재는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기본부장이 권한을 크게 가지면서 벌어진 일들이라며 문제가 됐으면 그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에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가 전달된 정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로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은 진실 공방으로 비하해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오늘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측이 지난 2019년 작성한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하고 실제 자금이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당대표 선거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의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6일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김 의원 아내 이모 씨가 작성한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편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작성된 날짜는 지난 2023년 3월 17일로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김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선거를 도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누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수세에 몰린 특검의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이와 같이 저지르는 무도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한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재차 소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당무 감사위원회의 당원권 2년 정지 공고에 이를 장동혁 대표가 두둔했고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내린 중징계에 대해 해당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당무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결정한 2호선 당무위원장은 아예 의결서를 공개했습니다. 의결서에는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대표에 대해선 영혼을 판 것과 같은 모독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이 군사정권이냐며 반문하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도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원인 저를 막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똑같이 그러면 징계하는가? 그러지 않거든요. 한 친한계 의원은 결국 한 전 대표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 처리가 관건이라며 부당한 결과가 나오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위의 결정이 당내 계파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 성격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건데요. 정작 트럼프는 비서실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 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처럼 보인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마실 때 과장된다는 겁니다. 벤스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였던 인물, 일론 머스크는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중독자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폭로했습니다. 상호 관세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극심했다거나 마두로 정권을 내쫓으려고 베네수엘라 함선을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와일스는 기자가 자신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와일스를 두둔했습니다. Where you have a reporter who took the chief of staff's words wildly out of context, did not include the context those conversations were had within. 벤스 부통령도 와일스는 최고의 비서실장이라며 화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But I've never seen her be disloyal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만큼 추가 하락을 막으려고 우선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율 악화 속 내분까지 더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일본에선 중일 갈등으로 쌍둥이 판다가 중국으로 조기 반환된다는 소식에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4시간까지 늘면서 관람 시간을 딱 1분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와 망원렌즈 카메라로 분주히 사진을 찍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4년 가까이 머물렀던 쌍둥이 판다를 마지막으로 담으려는 모습입니다.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의 조기 반환 소식에 온종일 관람객이 북적였습니다. やっぱりその自国でパンダが見れないというふうなショックがやっぱり大きいですね. 늘어난 인파에 관람 대기 시간이 4시간으로 길어지자 우에노 동물원은 1인당 관람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판다 공개일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동물원 측은 관람객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사전 예약과 추첨제로 관람 방식을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쿄도가 판다 대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대여마저 불투명합니다. 중국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에 자이언트 판다를 대여해주는 판다 외교를 벌여왔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커진 영향입니다. 首相がちょっと発言したことで、影響があったのかなって、思ってます。でもパンダは政治的なものではないので。
지난 6월 판다 4마리가 반환된 이후 다음 달 말쯤 쌍둥이 판다까지 떠나면 일본은 54년 만에 처음으로 판다 무보유국이 됩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어제 무인 택시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날개나 프로펠러 없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첫 고객은 당장 내년에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천히 도로 위를 달리던 차 한 대가 날아오릅니다. 잠시 뒤 앞에 있는 차를 제치듯 지나가더니 다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시범 운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처음입니다. The company just announced that it has actually started building its Model A ultralight flying car. And yes, real customers are already in line to get their hands on it. 미국의 항공 스타트업이 10년 넘게 연구해왔는데 당장 내년에 고객에게 넘길 첫 차량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의 이름은 모델 A 울트라 라이트. 총 무게는 약 385kg으로 법적으로는 소형 전기차와 같은 초경량 저속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전기 동력만으로 구동되는 것이 특징인데 운전석 주변에 설치된 프로펠러를 통해 시속 177km까지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가격은 $30만, 우리 돈으로 4억 4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미 3,500대가 선 주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3년 뒤 2028년이면 서울에도 드론 택시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한 여성이 고층 건물 옥상에 들어섭니다. 휴대전화로 미리 불러둔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 상공을 비행합니다. 관제센터는 다른 비행 물체와의 거리를 감시하며 충돌 위험이 있는지 살핍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도심 항공교통 UAM의 가상운행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2028년을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잡고 기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안정성 인증을 받은 기체를 국내에 수입을 해서 국내에 항공기 안전전차를 받은 후에 기체들은 상공 300m에서 600m 사이 구간을 비행할 예정으로 버티포트로 불리는 이착륙장도 서울 곳곳에 만들어집니다. 노선은 방해물이 적은 한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요. UAM이 상용화되면 자동차로 1시간이 넘는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의 거리를 15분 만에 오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UAM을 당분간 한강 상공을 누비는 관광 노선 위주로 운영하다 2030년부터 광화문 등 도심 지역으로 비행구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 UAM 수요 분석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K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열기는 여전하고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캐대언 덕분에 덩달아 다른 라면 인기도 치솟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역대급 메가히트를 친 넷플릭스 K-팝 데몬헌터스. 첫 장면에서 주인공 삼총사가 맛본 컵라면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 7월에서 8월 국내 편의점에서는 외국인의 라면류 소비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Come to Korea and we want to try this. Yes. Because I see K-pop in like a Netflix. 전 세계 K라면 열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불닭볶음면. 해외 MZ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불닭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각종 SNS와 유튜브에선 폭발적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9억 불 수출납까지 받게 됐는데요. 글로벌에 맞춘 글로벌 소비자들에 맞춘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쌍끌이 효과를 보면서 올해 우리나라 라면 수출은 또 한 번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된 라면 수출액은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1년 연속 경신 기록입니다. 밀려드는 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라면 업계는 이르면 2027년부터 속속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의 류현진이 양의지, 강백호 등 동료 선수들과 함께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일일 코치로 변신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우상을 만난 새싹들. 눈빛만은 이미 프로 선수였다고 하네요. 권영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등번호 99번이 찍힌 단체복을 입고 일일 코치로 변신한 류현진. 야구 꿈나무들에게 스트레칭 방법부터 알려주지만 쉽지 않습니다. 골반 왜 이래 진짜. 발목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본격적인 투구 지도에 들어가자 이내 진지해지고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온다고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안 돼. 뒤로 와야지. 뒤로. 류현진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에도 야구 캠프를 차리고 꿈나무 육성에 나섰습니다. 문현빈, 강백호 등 한화 동료 선수들은 물론 절친인 두산 양의지 등 프로야구 최고 스타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왼손 포수로 성공할 수는 없을까요? 왼손이 가장 귀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만난 야구 새싹들은 눈빛만은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기본기 할 때 아주 잘 알려주셔서 6학년 때 수비 많이 실책 안 하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차리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류현진은 특히 꿈나무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제가 재단을 하는 이상 매 이런 유소년 선수들하고 같은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새싹들은 자신들의 우상에게 전수받은 실전 노하우와 조언들을 몸과 마음에 새기며 제2의 류현진이 되기 위한 꿈을 키웠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밤 사이에는 북서풍이 불면서 먼지가 차츰 흩어질 텐데요.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영서와 충북, 영남은 오전까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철원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7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원과 호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7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